우리나라는 조이팔 사건 워낙 유명하죠. 단군일의 최대 사기범으로 불리는 다단계 사기투자업체 회장 조희팔 씨.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원 넘는 범죄 규모. 금융 다단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조이팔 사건은 앞에 말씀드렸던 메이도프 사건보다 더 악랄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메이도프는 그나마 대상들이 좀 금융회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조이팔은 말 그대로 서민의 등을 친 그것도 수많은 피해. 우리나라에서는 뭐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를 냈던 사건인데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조이팔이 1957년생인데 어렸을 때는 좀 막노동이라고 하죠. 몸 쓰는 노동을 좀 많이 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런 사기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사기에 눈을 떠서 2004년에 어떤 새로운 돈을 버는 방법을 가져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은 그럴듯한 방법이면 돼요. 뭐냐는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세운 거는 요즘에 나이 든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의료기기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그 돈으로 의료기기를 사서 이걸 리스를 해주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럼 매달 그 리스료가 들어올 테니까 우리 수익률이 되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줘. 내가 의료기기를 사게. 처음에는 네가 그걸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줬죠. 근데 앞에서 폰지 사기 때처럼 조금 준 거에 대한 수익률을 약속된 대로 줍니다. 이 조이팔이 약속했던 수익률이 8개월에 32%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을 해줘요. 이렇게 하고 몇 달에 걸쳐서 사람들한테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한테 돈을 줍니다. 수익률이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퍼져요. 입소문이 퍼져갖고 너도 나도 여기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조이팔이 법인을 세웁니다. 법인을 세우고 대리점 같은 걸 만들어요. 전국에다 대리점을 쫙 뿌려요. 그 의료기기를 파는. 가면은 의료기기가 전시도 돼 있어요. 네. 전국의 센터만 49곳을 만들어서 사기를 조직적으로 쳤다 그럽니다. 그럼 사업 설명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수익을 받아갔다. 당신은 뭐 하십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립니다. 이 조이팔 사건도 밝혀진 이유는 뻔합니다. 원래 이 조이팔이라는 사람부터 이렇게 메이도프처럼 수십 년을 하려고 한 생각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 그런 명망이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최대한의 돈을 빨리. 빨아들여 쓴 그 순간에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요. 센터에 전화를 안 받고 뭐지?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회장이라는 조이팔 어디 갔어 했더니 행방부 못 찾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제 검찰에 뭐 전화하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2008년에 경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하게 되는데요. 이 조이팔 일당은 전산망을 다 부셔버리고 컴퓨터를 다 부셔버리고 돈을 들고 이미 도망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 이 조이팔 사건의 총 피해액이 지금 1조를 결국에는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재수사에서 밝혀진 피해자만 7만 명이라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피해자가 그냥 발생한. 우리나라 역대 최대 사기 사건인 거죠. 뭐 숫자로나 규모로나 뭐 믿기지 않는 숫자니까요. 엄청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조 원에 이르는 최대 피라미드 사기 사건이 났습니다. 처음엔 꼬박꼬박 배당금을 지급했으나 지난달부터 돈을 주지 않다가 이달 초 갑자기 업체 대표 등 운영자들이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부들로 다단계 판매의 특성상 대부분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장님 발전까지 돈을 너무 많이 깔아놔가지고 진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 여기 우리 집 바닥에서 죽는다고. 그 같은 방식의 폰지 사기인가요? 조이팔도? 똑같죠. 뒷사람의 돈으로 앞사람만 이익을 얻고 뒷사람의 돈은 보장되지 않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당연히 사기. 범죄죠. 사기 범죄. 근데 더 안 좋은 게 2008년 12월에 이 조이팔이 중국으로 밀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잡힐 거 하고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누구 다 얼굴을 아니까. 근데 밀항에도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인터폴 같은 거를 통해서. 그렇죠. 워낙 피해가 크니까.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가졌는데 저 3년 뒤에 어떤 일이 이 동영상이 하나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조 씨가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라고 발표가 나죠. 발표가 나죠. 다단계 사기왕 조희팔 씨의 시신이 투명한 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죽음을 두고 얘기 많았어요. 예, 동영상이 오잖아요. 봐라 죽었다.
가장 먼저 든 의심은 화장 들어가는 사람을 왜 찍었고 굳이 얼굴 보이게 유리관으로 보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찍어갖고 가서 했다는 거. 또 뭐 사망 진단서에 뭐 중국 공안 뭐 도장이 안 맞았다, 사망 일자, 화장 일자가 안 맞았다 등등등등 많은 의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판정이 났던 사건이었죠. 뭐 이 조이팔 사건 때문에 실제로 뭐 가정이 파탄난 건 부지기수고 자살하시는 분도 뭐 많이 생겼다고 하고, 그래서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 검찰이 2014년에 조이팔 사건을 이제 재수사합니다. 전부 재수사를 해서 뭔가 큰 기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사망한 것이 맞다 이렇게 나오면서 2016년 6월 28일 날 조 씨가 사망했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가 지금 종결됐죠. 희대 사기꾼 조희팔이 진짜 중국에서 사망한 걸로 검찰이 수사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 씨 가족들이 촬영한 이 영상에 대해 검찰은 위조 흔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식 참석자들의 진술이 일치했다는 점과 함께 검찰이 조 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린 근거입니다. 결국 조이팔의 죽음은 이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확히 남은 거는 피해자들이 남아있죠. 서울 중구에서도 또 이런 사연을 가진 건물이 하나 있어요. 아직도 있는 건물인데 1971년도에 이제 발생했던 대형각 호텔 화재 사건이에요. 유명한 사건이죠. 네. 건국 이래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되고 세계 최대 호텔 화재로도 기록된 화재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재 사건 하면 사실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이제 가져오는 대형 참사 중에 하나인데, 최근 2011년부터 2020년간 화재 참사로 인한 인명 피해가 22,000여 명이고요. 그중에 사망자가 3,000여 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재산 피해는 4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엄청난 그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화재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항상 과거의 사건이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일인데, 크리스마스 당일에 오전 10시에 불이 시작이 됩니다. 불은 2층에 호텔 2층에 있었던 카페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네, 21층 건물이었고 당시에 이 건물이 생긴 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축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불이 나자마자 1시간 반 만에 21층으로 삽시간에 이제 불이 번지게 됩니다.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 현장입니다. 지난 12월 25일 아침에 발화해서 18시간 만에 진화된 이 불은 200명에 가까운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일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전날에 뭐 파티를 하고 뭐 모임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좀 늦게 잠이 들고, 그 당일날 오전에 뭐 일찍 일어나고 이랬던 사람들이 없어서 불이 났던 당시에도 좀 객실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많아서 인명 피해의 그 규모를 더 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충격적인 게 1시간 반 만에 21층까지 다 불이 번졌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 화재의 원인은 프로판가스가 이제 카페 안에 있었는데, 지금 프로판가스는 사실 우리가 그 위험성이라든지 폭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실내에 보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외부에 보관하고 특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는데,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프로판가스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좀 인지하지 못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판가스를 실제로 그 카페 내에서 활용도 했지만 예비로 20kg짜리 프로판가스 통을 하나 더 두고 있었다고 해요. 실내에 두고 있고. 실내에 그것도. 근데 그것도 화덕 근처에 두고 있었다고 해요. 그 안전교육에 대한 게 거의 안 이루어졌을 시기네요. 그런 거에 대한 인식도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것 같고. 특히나 프로판가스는 이게 좀 새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LPG의 주 원료 가운데 하나인데, 원래 냄새도 안 나고 원래는 묻히고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거기다가 냄새나는 물질을 넣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걸 인식하도록 하지만 어쨌든 공기보다 무거워서 이 밑으로 이제 가라앉거든요. 가라앉기 때문에 이런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차곡차곡 밑에 쌓여요.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쌓여 있다가 부엌 같은 곳이라면 불을 켠다든가 아니 스파크 같은 게 튀거나
건조했다면은 그냥 몸에 이런 그 정전기만으로도 이제 점화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는 프로판가스가 있을 때는 항상 그 체크를 이게 정말 새는지 안 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뭐 그냥 폭탄이 네. 2층에 있었던 거로 봐도 될 정도로. 더 이제 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이 호텔 건축 자재가 대부분 목재였다고 하고 또 이 안에 인테리어 장식이 천장하고 벽지가 한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에 너무 잘 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불이 붙었었고 그 호텔이 유일했던 그 대피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계단이 화재 시의 어떤 방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 더 쉽게 번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의 통로를 타고 불이 더 위로 번질 수 있었던 통로 역할을 했고 비상 계단도 없었고 옥상으로 통하는 그 문도 잠겨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진화를 다 한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서만 20명이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23명이 25명이 허시란히 다 죽었어요. 실수해서. 왜냐면 옥상 올라가는 그 갑전 가문에 이만한 잘못 통하는 채어나시는 말이에요. 그거만 채어나신 말이에요. 피나해서 살릴 수 있었죠.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라든지 지금은 사실 대형 건물에는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당연히 없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어떤 방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화재 경보 장치였는데 나중에 이제 생존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당시에 화재 경보를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아마 화재 경보가 작동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인명피해는 얼마나 됐나요? 당시 호텔에는 300여 명이 있었는데요. 110명 정도가 목숨을 구하고 163명이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존자보다 사망자가 훨씬 많았던 사고예요. 그리고 이 대형가 호텔이 당시 한국에는 매우 드문 고층 건물이라는 점이 이제 진화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요. 저층부와 고층부에 있었던 사람에 따라 좀 달라졌었거든요. 이 건물이 21층인데 당시에 좀 저층 빌딩이 옆에 붙어 있었는데 실제로 7층에 이제 어떤 직원 하나가 연기 냄새를 맡고 7층에 있었던 객실의 모든 사람들을 다 깨워서 옆에 있는 건물 옥상으로 다 대피시켜서 50명이나 구조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저층부에 계셨던 분들은 낮은 빌딩의 옥상으로 뛰어내리거나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목숨을 건졌던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 출동한 사다리 차가 한 7층 정도까지밖에 가지 못했던 높이예요. 32m 고가 사다리 차량이었고 당시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대만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거보다 짧은 사다리 차를 가진 소방차가 2대 정도가 출동을 하는데 사실 7층 이상의 그 높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그 중에 38명이 추락사합니다. 추락. 예. 뭐 유독가스나 뭐 열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밖으로 뛰어내리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솟아오른 불길을 피하기 못해 그대로 뛰어내리다 숨진 투숙객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한 1,900명 가까이 동원이 돼요. 소방원들만 온 것이 아니라 경찰, 군인도 동원이 됐고 심지어 현장에 헬기도 오거든요. 육군, 공군 헬기도 오고 대통령 전용기까지 헬기가 오는데 헬기가 와도 이 헬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헬리포트라 그러죠.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설을 갖추도록 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것들이 전무했기 때문에 헬기가 건물 위에 있더라도 어디 착륙할 수 있지도 않았고 실제로 사람을 직접 구조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건물 옆에서 헬리콥터가 라이플 총에 의해서 밧줄을 쐈지만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고 워낙 그 건물이 열을 받아서
아주 근접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불이 엉켜가지고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죠. 실제로 근데 그런 고층 빌딩에서는 그 헬기가 오더라도 거기 근처에 상승 기류가 생겨요. 상승 기류가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헬기가 그 위에 와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비록 위에 뭐가 장치가 있거나 심지어 헬기가 뭔가 달고 있어도 사람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현장에서 고층에 있는 사람들 구조를 하려고 그 사직동에 보면 황학정이라고 있어요. 국궁하는 그런 궁사들을 막 불러서 팔에다가 로프를 묶어서 좀 위로 쏴 보라고도 막 하는데 사실 로프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활에 묶어서 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활이. 왜냐하면 그 원래 화살은 화살 자체의 무게만을 지녀야 되는데 뒤에 끈을 매달 경우에는 그 줄 무게 때문에 제거리대로 가지는 못하죠. 그 소방차나 이런 것들 빨리 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왕각 호텔에서 한 700여 미터 떨어진데 그 소방사가 있었기 때문에 화재 신고 직후에 바로 이제 현장에 출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화재 진화를 하기에 동원되지만 사실 그냥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